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장 연습 문제 8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구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구리 특성, 구리. 구리는 내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색상이 이제 금색, 금색. 좀 이제 대용품, 모조금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전기나 열에 대해서 양도체죠. 양도체야. 그리고 또 용융점이 약 1083도씨, 비중이 약 8.9 정도 되는 금속입니다. 비교적 그 용융점의 온도가 1000도씨가 넘어가지만 그리 높지 않은 상태, 즉 주조 가공품으로 주물의 재료로 사용되기에 용융점의 온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조 가공에도 사용이 되고 또 소송 가공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는 연성과 전성 이런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첫 번째 가공성이 용이하다. 즉 주조 가공이라든가 소송 가공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가공성이 용이하다 이런 표현. 연성이 양호하다. 그래서 소송 가공에 재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 내식성이 양호하다.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특성도 있다. 이렇게 봤죠. 네 번째 접합성이 불량하다. 뭐 거리가 먼 거, 구리의 특성이 아닌 거, 거리가 먼 거, 4번 골라줍니다. 접합성, 즉 그 연성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접합성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연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하다는 얘기는 좀 온도를 좀 높여서 주면은 연성이 더 좋아질 테니까 접합성은 양호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접합성 불량하다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 9번 염소를 함유한 물을 쓰는 수관에서, 수도관에서 이런 얘기죠. 수관, 물이 통과하는 파이프 이런 얘기지. 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순물 또는 부식성 물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작용에 의해 항동 표면 또는 깊은 곳까지 나타나는 항동의 표면이나 항동의 내부 깊은 곳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염소는 뭐야? 소금기가 다량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성분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즉 구리의 합금인 항동 같은 경우 육사항동이라든가 또는 칠삼항동 같은 경우에는 해수에 침식당한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특성 중에 해수에 침식이 된다. 해수에 침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해수에 침식이 돼서 아연이 사라진 이런 현상, 탈아연 부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탈아연 부식을 묻는 문제다 이거예요. 1번을 골라줘야 돼. 즉, 그 염소에 의해 아연이 부식되는 현상, 탈아연 부식, 염소에 의해 아연이 부식되는 현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항동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탈아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1%의 즉 소량의 주석을 첨가시키죠. 소량의 주석을 첨가시켜서 탈아연 부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열 기전력 값이 높아 열 전대선으로 이용되는 재료 콘스탄탄 니켈 구리합금이죠. 콘스탄탄 니켈 구리합금 2번 골라주면 됩니다. 2번. 그다음 13번. 다음 중 구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구리의 성질을 묻는 문제죠. 1번 내식성이 우수하다. 맞죠? 2번 열전도율이 높다. 전기나 열에 대한 양도체다. 3번 경도가 높다. 4번 전기 전도율이 크다. 연성이 좋다 그랬죠. 구리는 연성이 좋다. 연성이 좋은 재료는 경도는 떨어지겠죠. 그죠? 3번 경도가 높다. 이 부분을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15번. 다음 기계 재료 중 항동 합금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포금. 포금은 뭐야? 청동의 종류죠. 문츠메탈. 육사항동이고요. 톤백. 아연 8에서 10%, 20%? 8에서 20%대의 아연이 첨가되어 있는 항동을 총칭해서 톤백이라고 한다 이렇게 봤어. 73항동, 카트리지 브레스, 73항동, 역시 항동의 종류입니다. 포금은 청동의 종류죠.
약 주석이 약 10%대 함유되어 있는 청동을 총칭해서 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17번. 인청동에서 인 함유량은 몇 프로냐? 약 0.03에서 0.5%대죠. 3번 골라주면 돼요. 자, 6장 연습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 7장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7장 연습 문제. 7장은 기타 비철 합금, 비철 금속과 그 합금의 특성과 용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니켈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티타늄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그 비철 금속들의 성질과 합금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7장 연습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설명한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은 마그네슘의 특성. 마그네슘 비중 1.74. 1.74. 비중이 아주 낮죠. 그죠? 가볍다 이거죠. 가벼워. 그래서 항공기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실용 금속 중에 가장 가볍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 재료로는 사용이 되는데 해수에는 침식이 된다 그랬어요. 해수에는 침식이 되니까 이제 선박용 재료로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봤었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마그네슘의 비중은 알루미늄의 약 3분의 2 정도 된다. 알루미늄은 비중이 약 2.7, 2.8, 마그네슘은 약 1.74.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은 구상흑연 주철의 첨가재료도 사용이 된다. 흑연을 구상화시키기 위해서 편상 흑연을 구상화시켜주기 위해서 주조 상태에서 뭘 집어넣어? 마그네슘, 세륨, 칼슘을 첨가한다. 그죠? 그게 구상화 주철이잖아. 구상 흑연 주철. 맞는 얘기고. 3번 용융점의 온도를 930도씨로 산화가 잘 된다. 용융점은 930도씨가 아니라 668도씨인가 되죠. 응? 틀렸습니다. 3번. 전기 전도도는 알루미늄보다 낮으나 절삭성은 좋다. 자, 확실하게 틀린 건 3번. 용융점. 마그네슘의 용융점은 약 650도씨로 기억해 주세요. 마그네슘의 용융점의 온도. 약 650도씨, 660도씨 정도 이렇게 해주고. 다음 4번. 다음 중 절삭성이 우수하고 가벼우며 알루미늄 합금용, 구상 흑연 주철 첨가제 및 사진용 프레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그네슘이네요. 그죠? 마그네슘. 그 다음에 5번.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 중 항공기나 자동차 몸체용 고강도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계 합금명 드랄루민 1번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계 합금 드랄루민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항공기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다. 항공기나 자동차 몸체 바디용으로 사용이 된다. 드랄루민. 그다음 7번. 알루미늄의 용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 알루미늄은 주조용 재료라든가 소송 가공용 재료로 사용이 적당하죠. 그래서 드로잉 재료, 드로잉 작업은 소송 가공이에요. 자유단조 작업이에요. 자유단조 작업. 다이캐스팅은 주조 가공이죠. 다이캐스팅 재료, 자동차 구조용 재료, 절삭 날 재료, 절삭 날, 즉 공구용으로 공구강 재료로는 부적당하죠. 공구용으로는 부적당해요. 공구강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합금 공구강, 탄소 공구강, 합금 공구강, 뭐 고속도강, 주조 경질 합금, 초경 합금, 그다음에 세라믹, 써맥,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공구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알루미늄은 아닙니다. 절삭 날의 재료로는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드로잉 재료, 소송 가공의 재료, 다이캐스팅 재료, 주조 가공의 재료, 자동차 구조용 재료. 그래서 알루미늄 제가 얘기하면서 정리하면서 삼성 SM 시리즈, SM 그 승용차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볍다. 걔네들 초창기 자동차 만들어서 내놓으면서 모토가 뭐라 그랬어? 우리 차는 가볍다. 연비가 저렴하다. 다른 중형 세단에 비해서 우리 차는 연비가 저렴하다. 이런 거를 이제 모토로 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뭐야?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사용했다. 비중 2.7밖에 안 되는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서
무게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연비가 좀 줄어든다. 그런 이제 홍보를 좀 했었어요. 즉 자동차 구조용 재료로 사용이 된다. 내구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알루미늄이 내구성 어느 정도 강도나 경도는 있다 이런 의미야. 다음 9번 비강도가 커서 항공기 부품용 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합금. 1번은 금이죠. AU면 금. 2번은 MG 마그네슘 합금. 3번 니켈 합금. 4번 크롬 합금.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니켈이나 크롬은 열에 강하죠. 열에 강해서 내열성 재료로 많이 사용이 돼서 뭐 자동차의 그 엔진에 뭐 피스톤이라든가 피스톤 라이너, 실린더 라이너라든가 뭐 피스톤 링이라든가 이런 쪽과 재질과 관련된 관련성이 높죠. 내열성이 좋으니까 니켈 합금이나 구리 합금은 비강도가 커서 항공기 부품용에 적당한 거 마그네슘 합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실루민의 주성분 마그네슘 알루미늄 플러스 규소죠. 실루민 알루미늄 플러스 규소 합금을 실루민 또는 알루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 알루민 1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7장 연습 문제 봤고요. 그 다음 8장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8장은 비금속 재료의 특성과 용도인데 비금속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면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합성수지의 성질은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연습 문제는 8장 연습 문제 내용은 대부분이 다 비철 합금과 관련된 문제예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2번은 8장 연습 문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니켈 60에서 70% 정도 함유한 니켈 구리계 합금으로 자, 니켈 구리계 합금 60에서 70%, 65% 그건 뭐야? 모넬메탈이네요. 그죠? 화학공업용 재료로 내식성이 좋아서 화학공업용 재료로 쓰이는 거 모넬메탈 니켈 구리계 합금 니켈 합금이죠. 니켈 합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다음 3번 고니켈강으로 강력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약한 자장으로 큰 투자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저전선 펌멀로이네요. 그죠? 해저전선 하면 펌멀로이죠. 3번 그 다음에 5번 아연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연 도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봤죠. 도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1번을 보면은 대기 중 표면에 염기성 탄산염의 방막이 생겨 내부를 보호한다. 맞죠? 도금용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제 아연 도금을 해주는 거예요. 대기 중 공기 중에 공기와 접촉함으로써 염기성 탄산염이 박판에 생기는 이런 현상, 일종의 부식 현상 이런 걸 막아주는 게 아연 도금. 2번 도금 및 합금으로 많이 사용한다. 맞고요. 3번 매우 단단한 금속으로 금형제로 사용된다. 아연이 매우 단단하다. 이건 아니죠. 아연은 조금 무른 편입니다.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도 그 주조용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4번은 4%의 알루미늄을 합금한 다이캐스팅용으로 유명한 자막이 있다. 자마크. 이거는 아연 합금의 종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거 3번을 골라주면 돼요. 매우 단단한 금속으로 단단하진 않다 이거죠. 아연은 철보다 단단하지 않고 구리나 즉 알루미늄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단단하진 않죠. 즉 아연이 비중이 7.14 정도 됩니다. 7.14 용융점의 온도는 420도씨 정도 된다고 봤고요. 단단하긴 하네요. 비중이 7.14 정도 되면 단단한 편이긴 하죠. 매우 단단한 재료, 뭐 금형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됐는데 용도를 보면은 건전지라든가 인쇄판, 건전지 인쇄판 또는 다이캐스팅용 합금
그러니까 뭐야? 주조용 합금, 주조구, 주조 가공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일단 3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6번. 고온에서 다른 재료에 비해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항공기 외판 등에 사용하는 재료, 니켈, 크롬, 텅스텐, 티타늄. 적당한 거, 티타늄이죠. 티타늄은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재료예요. 티타늄. 그래서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서 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야? 가스터빈이라든가 자동차 뭐 엔진이라든가 또는 뭐 제트기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원자로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 이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로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고온에 잘 견디는 재료로서 항공기 외판 등에 사용되는 재료 티타늄. 4번밖에 없고요. 답이 될 만한 게. 일단 8번. 전기 동에 산소가 0.02에서 0.05% 함유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은 전기 동에 산소가 0.02에서 0.05% 함유되어 있다. 왜 함유되어 있냐 이거죠. 전기 동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동은 뭐야? 구리죠, 구리. 구리야, 구리. 구리는 구리는 전기를 잘 전달시키는 이런 재료란 말이에요. 그죠? 산소가 0.02에서 0.05% 함유되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1번 사용 중 수소 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번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3번 전기동 제조 과정상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번 동 중에 산소가 고용되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답이 될 만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0.02에서 0.05%의 그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니죠. 산소 함유량이 많으면 오히려 불순물이 산소와 접촉해서 산화 물질이 생겨서 불순물들이 생겨. 그러면 전기를 전달하는 순수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깨끗해도 너무 100% 순수한 이런 물질이라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그죠? 0.02에서 0.05%면 아주 미소량의 산소인데 이 산소를 제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약간의 산소는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겨둔 거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소 함유량은 0.02에서 0.05%로 미량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 중 베어링의 부시 메탈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부싱이라는 게 뭐야? 부시라고 하는 게 뭐야?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분필을 축이라고 한다면 축을 양쪽에서 베어링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어링의 내경이 이 축직경보다 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이게 조립이 안 되죠. 조립이 안 돼. 그러면 이 내부를 맞게끔 좀 메워줘야 돼. 뭔가를 채워 넣어줘야 이게 이제 딱 맞겠죠.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야? 부시예요, 부시. 요 부싱의 재료로 적당한 게 뭐냐? 베빈메탈입니다. 베빈메탈. 3번을 골라주면 돼요. 즉 구멍 내부에 끼워 넣는 두께가 얇은 원통을 부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싱. 구멍 내부에 끼워 넣는 두께가 얇은 원통. 베빈메탈이고요. 그 다음 12번. 티타늄의 성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티타늄, 고온에 잘 견딘다 이렇게 봤죠. 티타늄은요. 비중에 비해서 비중은 아마 4.5, 4.5에 가까울 거예요. 비중이 티타늄이. 근데 용융점의 온도가 아주 높아요. 1700도씨가 넘죠. 티타늄이. 즉 비중이 약 4.51 정도 되고요.
용융점의 온도가 1730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융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번 용융점이 낮다 그랬죠. 비중은 비교적 작다. 4.5 정도 됩니다. 열 전도도가 낮다. 열에 잘 견디는 이런 재료니까 열에 잘 견디기 힘든 재료들은 밖으로 빨리빨리 열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에 잘 견디는 재료니까 티타늄은 열이 가열이 되면 그 가열된 열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밖으로 바로바로 빼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 전도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된 거야. 네 번째는 산화성, 수용액 집중, 내식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티타늄 성질에 속하지 않는 거, 융점이 낮다. 용융점이 낮다. 용융점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730도씨 정도. 자,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철의 성질, 강의 성질, 합금강의 성질, 주철의 성질,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비철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의 성질, 구리의 성질, 니켈의 성질, 티타늄의 성질, 아연의 성질 등등 이런 이제 비철 금속의 또 성질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금속들의 성질을 완벽히 외워야 되느냐, 기억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단 암기력이 좋은 천재는 아니란 말이지.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완벽하게 외운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보기를 다 알아야 풀 수도 있고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기 중에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는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매번 나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달달달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들만 포인트를 잡아서 좀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물들의 재질을 또 관련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몇 가지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9장 신소재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소재 부분도 나오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 매번 나오진 않죠. 이런 이제 신소재의 종류는 초전도 재료, 자성 재료, 자성강 이런 거, 세라믹, 또 형상기억합금, 재진합금, 초소성합금, 초탄성합금 등등이 이제 있다. 특히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복합재료였죠. 복합재료 등에 대한 내용들을 봐두면 되겠고 어떤 재료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깊숙이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깊숙한 내용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류의 재료냐 정도가 우선 정리가 되면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있다 이거죠. 복합재료라든가 형상기억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몇 문제만 같이 보겠습니다. 9장 연습 문제 2번을 보면요. 초전도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그랬어요. 초전도 재료는 뭐야? 임계온도. 어떤 재료의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 재료죠. 어떤 임계온도에서 자성이 100% 사라지는 그런 재료가 초전도 재료죠. 자화가 0이 되는 그런 재료. 그 기준을 뭐로 잡아? 임계온도로 잡는다 이거죠. 임계온도. 그래서 1번 임계온도를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초전도 재료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상온에서 자화시켜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 금속이 아닌 걸 골라라.
강자성체가 아닌 걸 골라라 이거죠. 강자성체 하면 세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게 철, 코발트, 니켈. 철, 코발트, 니켈이죠. 자, 그러니까 4번 텅스텐을 골라주면 됩니다. 강자성체의 종류 철, 니켈, 코발트 기억을 해두시고 16번 항복점을 넘어 소성 변형된 재료는 외력을 제거하여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지만 열을 가하면 연해진다. 연해진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형시켜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면 변형 전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성질의 금속. 뭐야? 형상기억합금이죠. 나올 가능성이 즉 신소재 부분에서 자주 나온 이런 문제가 바로 이 형상기억합금이다. 3번을 골라주면 되고요. 3번이 형상기억합금이죠. 그 다음에 20번 코일형 금속의 외력을 가하여 소성 변형시킨 후에도 외력을 제거하면 원형으로 돌아오는 현상의 금속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재료에 힘을 가해서 소성 변형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제거했는데 변형을 시키기 위한 힘을 제거했는데 소성 변형을 시켰는데도 원형으로 상태로 돌아와. 이건 무슨 재료라고 그래? 초탄성 재료. 응? 라고 얘기를 하죠. 탄성이 극단적으로 커가지고 아무리 힘을 가해서 변형을 시켜놓더라도 그 힘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합금, 초탄성 합금. 대표적인 게 이제 코일형 금속이다 이거지. 코일형 금속. 그래서 뭐 여성 그 브레이지어 안에 들어가는 뭐 철심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런 거. 나 21번. 그러니까 20번의 답은 1번이죠. 1번이고 21번은 다음 중 형상기억합금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소재로 만든 것. 형상기억합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초탄성 합금이 되겠죠. 1번 골라주면 되겠고 25번 복합재료의 투자율, 자기저항 효과, 자기탄성 등 어떤 기능과 관계가 있는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다시 한번 봅니다. 복합재료의 투자율, 자기저항 효과, 자기탄성 등은 어떤 기능과 관계가 있는가? 자성이죠. 자성. 그죠? 자성이잖아. 1번 역학적 기능, 2번 열적 기능, 3번 정기적 기능, 4번 자기적 기능. 뭐야? 자기적 기능이겠죠. 자성, 자화되는 성질, 자성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34번. 신소재의 기계적 성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신소재의 기계적 성질이 아닌 것. 34번. 고강도성. 그 다음 2번 내열성. 3번 초소성. 4번 재진성. 재진금속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소음을 흡수하는 이런 진동을 흡수하는 이런 재료 재진합금이 있었습니다. 재진성, 초소성, 고강도성. 내열성은 꼭 신소재의 기계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내열성이 좋은 재료, 뭐 규소라든가, 크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재료들도 내열성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신소재의 어떤 그 성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열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꼭 신소재의 기계적 성질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강도성, 근데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 고강도성 아니면 2번 내열성이야. 초소성 합금이 있고 재진성, 초소성이 좋은 이런 합금이 뭐야? 초소성 합금. 재진성이 좋은 합금이 뭐야? 재진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고강도성 뭐야? 강도가 극단적으로 큰 성질의 금속. 고강도성. 뭐 신소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복합재료에도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복합재료 형태이긴 한데 탄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이제 극단적인 강도를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뭐 10배 정도가 되는 이런 재료들도 매스컴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뭐 누구는 뭐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뭐 지구에서 달까지 사다리를 놓고 반려형을 한다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불가능하겠죠. 뭐 가능은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달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유지 관리한다는 게 문제죠. 유지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예요. 완성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이제 그 강의 재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고강도를 갖는 이런 신소재들이 있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신소재의 기계적 성질이 아닌 걸 골라라 라고 보면 내열성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소재, 구장 신소재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문제들을 훑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연습 문제들은요, 그래도 이제 기사 시험에 산업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출제됐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해 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가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장 부분은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제가 만든 문제들이고요. 실제 출제된 기출 문제들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34문제, 34번까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제가 좀 만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구장 문제만큼은 좀 가볍게 좀 훑어보고 시험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기계재료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